저희 1번은 영지쌤으로 할게요. 영지쌤 저희 168페이지 시작할 거거든요. 아니, 저 이거 뭐고 아직 못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 지금 시작 못해요. 그러면 은희쌤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 뭐고 규나 쌤이 그거 전자북 좀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좀 좀 제가요? 네네. 잠시만요.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은희쌤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168쪽입니다. 168페이지. 네. 네. 이런 곳에 나는 투자 안 한다.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도 절대 하지 않는 사업과 투자 영역이 있다. 생명이 사라져야 돈을 버는 영역이다. 전쟁에 관련된 회사나 총기, 무기, 담배, 술, 마리화나 마약 같은 분야다. 회색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친구 중에 한 명은 레카차 회사를 운영한다. 사고는 어차피 나는 것이고 레카차 때문에 사고가 더 나는 것도 아니니 이것이 나쁜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야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나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수입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당연히 불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누군가가 죽거나 상하거나 망해야 돈을 버는 사업이라면 마음이 가지 않는다. 분명 누군가 해야 하지만 굳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 외에 추심이나 부채정산, 전당포 같은 사업도 거리를 둔다. 누군가의 슬픔이 묻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회사도 질병이 생기고 사망사고가 많아지면 주가가 오르는 곳들이 있다. 약품이란 사망을 막고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질병이 번지고 사람이 죽어야 주가가 더 오르는 게 사실이다. 경영진이나 투자자라면 어떤 마음이 생길지 짐작이 간다. 그 밖에 멀리하는 곳으로는 공해나 이상기온이 발생하면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 있다. 사실 이 글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글이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자산 안에 슬픈 돈이나 불행에 기초한 돈을 함께 넣어놓고 싶지 않다. 내가 버는 돈도 돈마다 사연이 있다. 어려서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청순 가련형의 소녀가 이상형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 청순 가련형은 가족이 될 만한 여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밝고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과 살아야 행복하다. 안사람만 우울해해도 모두가 눈치를 보고 집안이 침울해진다. 그렇다. 돈 역시 우울하고 어두운 것은 멀리하기를 권한다. 가치 있는 돈들이 떠날까 걱정된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가까운 지인 중 한 명은 월 250만 원 정도를 버는데 보험료로 매달 80만 원을 내면서 항상 힘들어한다. 왜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들어놓았냐 물어봤더니 보험을 저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보험은 원래 보험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망을 마련해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같은 실제 위험에 관련된 보험만을 팔지 않는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물론이고 정기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셜 보험, 개인연금보험 같은 상품도 팔고 있다. 보험은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확률 게임이다. 보험사, 즉 상품 개발 회사는 위험이나 손실이 생기는 영역을 찾아내고 그 영역의 실제 손실 발생수를 계산해 보험 액수를 결정한다. 가령 1만 명이 사는 동네에 연간 사고 사망자가 5명이라면 나머지 10,000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걷어놨다가 10억 원이 모아지면 5명에게 각각 2억 원씩 나눠주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다. 내가 그 5명 안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사람들은 연간 10만 원만 내면 사고가 나도 남은 가족이 살 수 있게 해놓았으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10만 원은 이 상품의 원가다. 그런데 이 일을 국가나 비영리 단체가 주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보험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홍보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심사도 한다. 운영비도 들어간다. 또한 보험은 적극 판매를 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GA 같은 판매 회사도 있다.
뒤에 있는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소비자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 하나를 팔기 위해 거대한 회사 조직을 운영해야 하며 홍보와 판매망에 수당을 지불해야 하니 10만 원의 마진을 붙여 팔게 된다.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수당 구조, 시책 수당까지 포함해 많게는 월 보험금의 4배에서 10배까지 판매망에 판매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년치 보험료의 거의 전액이 판매 수수료로 보험 설계사에게 지불되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뒤에 있는 최대 600%까지 수당을 주기도 한다. 이를 다 계산해 보면 보험 가입자가 내는 월 보험료의 최대 16개월분은 수당으로 나가는 셈이 된다. 보험 해지가 어렵고 중도 해지 시 원금이 사라지는 건 이 때문이다. 더구나 보험사는 이렇게 많은 수당을 주면서 자신들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직원들 급여, 사무실 임대료, 홍보에 쓸 돈을 보험료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황이 이러니 실제 순수 보험료인 원가 10만 원짜리 보험의 보험료가 40만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건 마치 보험액이 식당의 원재료 값처럼 변해버린 꼴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매번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할 수 있겠지만 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 구조에 리스크가 있어서 보험에 기대 있는 사람들이다. 매일 세 끼를 외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는 보험이라는 이름표로 온갖 금융상품을 팔고 있다. 이런 상품은 실제 보험 역할보다 투자 역할에 가깝다. 투자은행이 하는 일을 보험으로 위장해 고객들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보험에 저축이나 연금이 붙어 있는 건 모두 마찬가지다. 보험은 VIP, 스마트, 안심, 퍼스트, 평생 같은 단어를 앞에 달고 판매한다. 이 말이 내겐 우리는 스마트하게 평생 우리를 우선 생각하며 고객을 VIP처럼 모시는 척 할 테니 안심하시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런 상품들의 공시율이 2.5%라지만 10년 이익률이 20%를 넘긴 것도 별로 없다. 네, 감사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경란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영지쌤 바로 읽어주세요.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첫 7년간은 보험료에서 보험 설계사 인센티브 등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투자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공시율과 실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난다. 따라서 원금 기준으로는 가입 후 5, 6년까지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TV에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종신보험은 보험사의 가장 큰 효자 상품이다. 가입자는 종신토록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보험료가 높아서 5, 7년 사이에 70%가 해지를 하고 원금을 날린다. 보험사는 해지로 인한 이익이 상당하기에 가장 열심히 팔도록 독려하고 가장 높은 수당을 지불한다. 생명보험은 내가 가족을 현재 부양해야 하고 나의 근로소득이 수입의 전부라면 들어놓아야 한다. 하지만 자산소득이 따로 있다면 필요 없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 가입 요건일 뿐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0만 달러의 예치금이 있으면 바로 상업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나는 현대식 보험 무용론자다. 10만 원짜리 상품을 굳이 40만 원을 주고 사야 하고 저축성 보험의 이자보다 못한 이익을 받고 투자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상품의 원가와 판매가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친지가 많으면 가족끼리 보험을 만들어도 된다. 영리하고 정직하고 계산 빠른 큰 누나가 보험사가 되면 된다. 불과 몇 년만 모아도 큰돈이 될 수 있다. 글 앞머리에 언급했던 지인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총액을 보니 1억 7천만 원이다. 아들이 태어날 때 들어놓은 어린이 안보험까지 포함해서 8개나 됐으니 그럴만하다. 그 아이가 이제 18살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보다도 많다. 해지하며 원금을 날린다는 걱정에 해지도 함부로 못한다. 많은 사람이 100세 인생이라며 노후를 걱정한다.
그렇지만 실제 통계청의 2018년 생명표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82.7세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인류의 기대 수명은 지난 200년간 빠르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1800년대 평균 수명은 40세에 불과했지만 1900년대 초 평균 기대 수명은 60세에 다다랐고 2000년대에 들어서 80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빈후의 보급과 더불어 영양 상태, 주거 환경의 개선, 각종 예방약의 발견과 보급에 따른 유아 사망률 저하에 따른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이 끝없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증가세에 급증거가 걸린 것은 2011년부터다. 현재까지 추세로는 기대 수명이 1년 늘어나기 위해서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설령 2100년도에는 100세 기대 수명이 현실이 된다 해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그때까지 살아있을 걱정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00세 인생 키워드는 보험회사가 내놓은 최고의 히트 상품이다.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살지 모른다는 소리다. 나는 실제로 회사에서 들고 있는 건강보험과 자동차 보험 이외엔 아무런 보험이 없다. 주택에 들어놓은 화재보험도 없을 뿐더러 생명보험도 없다. 손실보험이나 여행보험, 치매보험, 암보험도 없다. 나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300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지난 100년간 의료비 지출은 100만 원도 안 된다. 운전도 거의 하지 않고 사고 역시 20여 년 전에 낸 접촉사고가 전부다. 그나마도 뒤에서 받쳤다. 보험을 드는 사람은 최악을 걱정해서 보험을 들지만 그 돈을 20여 년 전부터 모아왔다면 확률상 자가보험이 더 낫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어떤 상품을 팔아도 이미 내게 불리하게 설계를 끝내놓기 때문이다. 저축형, 비과세, 갱신형 등 여러 유혹적인 단어가 붙어 있어도 결국 고객에게 불리한 상품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손해가 날 만한 고객들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해당 위험에 노출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래도 보험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48%다. 모두가 돈을 잃으면 더 이상 카지노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독자들이 보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고 생기지 않은 여러 두려움에 자신의 경제권을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스스로 보험사가 되거나 가족과 형제들끼리 가족 보험 통장을 만들어 공동 투자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보길 권한다. 사실 부자가 되면 원래 보험이라는 것도 필요 없어진다. 이미 자신의 자산의 일부가 보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다 읽어주세요. 예쁜 쓰레기. 아니, 그거예요? 여기 은정쌤은 지금 보증판이고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네. 보험회사를 이렇게 냉정하게 비판했음에도 업계 관련자들로부터 단 한 번도 비판받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대형 보험사들이 내게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보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여전히 잘 팔리는 상품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인간의 공포심을 파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예쁜 쓰레기. 올해 2020년 봄에 결혼 30주년을 맞아 아내와 세계 여행을 떠났다.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를 빌려서 컨시어지가 몇 명씩 따라붙고 의사와 요리사까지 대동하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다. 총 9개국을 돌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와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공항에서조차 특별 게이트와 특별 라운지를 통해 입국과 출국이 이루어졌다. 함께한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남미에서 온 기업인들, 투자자들, 법률회사 대표, 멕시코 목축업자, 카레이서, 음악 산업을 하는 청년 등이었다. 두 사람의 여행 경비가 한국 평균 아파트 한 채 값이니 이 여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들 상당한 자산가라는 뜻이었다.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들이 쇼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박물관을 좋아하고 걷기를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이들은 딱히 쇼핑센터를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기념품을 사는 일도 없었다. 이제 막 부자가 되거나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확실히 무언가를 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의 경험을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고 로컬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을 좋아했다. 나 역시 모로코 미라케시 마조렐 정원 안에서 모로코 전통 신발 바부시와 타조 가죽으로 만든 파란 카드 지갑을 산 게 전부다. 대놓고 뒤꿈치를 접어 신는 바부시를 하나 갖고 싶었고 더 얇은 카드 지갑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아내 역시 부다페스트에서 직각 모양의 화병 하나를 사온 게 전부다. 한 달 가까이 수많은 나라를 돌면서 이런저런 추억을 되살릴 만한 물건이 여럿 있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예쁜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장 예쁘고 갖고 싶은 물건이 많지만 막상 집에 가지고 오면 놓을 곳도 마땅치 않고 나중엔 버리기도 아까운 예쁜 쓰레기로 변해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이런 물건들은 꺼내놓고 보아도 번잡하고 서랍에 처박혀 있어도 귀찮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집을 꾸밀 때도 가장 간결하고 적절한 정도로 장식품과 가구를 배치한다. 공간에 여백이 있고 일정한 컨셉을 갖춘 매장처럼 집안도 그렇게 꾸미다 보니 무엇을 사면 바로 그것이 예쁜 쓰레기가 될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있는 것도 치워버리는 상황이니 새로 무엇인가를 사온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졌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예쁜 물건이 보이면 한번 집어보고 이것이 예쁜 쓰레기 후보인지 아닌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러시아의 마트 료시키카도 하와이에서 본 밀짚 모자도 일본 기모노도 몰디브 해변을 담은 스노우볼도 탄자니아에서 본 팅가팅가도 집에 오자마자 예쁜 쓰레기가 될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도 데려오지 않았다. 경험과 추억과 사진으로 집안을 채우기도 벅차다. 여행 중에 찍어온 사진 파일을 정리하는 데만 해도 1년은 걸리지 않는가. 부자가 되어 돈을 거느리고 살게 되면 저절로 명품이나 물건이 필요 없어진다. 구찌 마크가 촘촘한 가방을 자랑할 곳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어진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자랑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소비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때는 오히려 노고가 안 보이는 좋은 제품을 차게 되고 오메가나 롤렉스 시계가 아니라 $200짜리 몬데인 시계를 차고 다녀도 멋있어 보인다. 아무리 예뻐도 결국 쓰레기다. 쓰레기는 버리거나 치워야 한다. 돈을 주고 쓰레기의 예쁨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좋은 의자와 가장 비싼 베개를 사고 가장 좋은 침대와 이불을 사고 수제화를 신는 게 낫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것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정치적 신념 때문에 경제를 해석하는데 편견을 갖지 말라는 뜻이다. 많은 신문사가 경제 기사 속에 어떤 의도나 목적성을 숨겨놓는 일이 많다. 그런 기사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경제 기사는 부정적 보도가 관행이다.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다. 길을 걷다가 나무에 꽃이 피었네 라는 소리보다 아, 차 조심 하는 소리에 더 주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경제 기사도 신문사 논조와 상관없이 60%가 부정적 기사이고 한국은 80% 이상이 부정적 기사다. 부정성에 기반을 둔 뉴스가 언론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니 부정적 기사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해된다.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한 것은 야단치고 혼을 내는 것이 언론의 주요 순기능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신문사에게 호의적인 해석이다. 신문사의 문제 중 하나는 경제 기사를 왜곡해 정치 기사로 만드는 경우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참한 자영업 1600곳 폐업이라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 10.8%라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신문사 논조에 따라
경제 실패 프레임을 씌우거나 반대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끊임없이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외신 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사를 내는 일처럼 말이다. 오히려 당시 국내 언론은 경제 위기감 조장 말자, 경제 비관할 것 없다라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이런 기사들은 모두 경제 기사가 아니라 정치 기사다. 그렇기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으면 경제를 해석할 능력이 사라진다. 실물 경제 판단에 오판이 생기면 자칫 투자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이 타인에게 가장 큰 혐오를 느끼는 상황 중 하나가 나와 정치색이 다를 때다. 오히려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는 문제가 없다. 학력이나 재산 규모 차이도 친구가 되고 같이 어울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페이스북에서 종교가 다르다고 친구를 끊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허나 정치 성향이 다르면 대놓고 삭제하는 경우는 많이 봤다.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끼리는 살인을 불사할 정도로 감정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세계 역사에서 종교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면에는 종교를 빙자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들어있다. 결국 가장 깊은 감정 차이는 정치에서부터 온다. 따라서 한쪽 편을 온전히 지지하는 강성 정치 성향을 가지면 신문이나 언론 중에서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기사만 보게 된다. 따라서 생각도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사실 정치 성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경제 기사를 대할 때는 사실 판단을 위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꼭 참고해야 한다는 점까지 인식하라는 말이다. 편향성을 띈 제목이나 논조에 대해선 언제나 의심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나 사업은 한번 방향을 잃으면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심지어 망할 수도 있다. 집값이 폭락하고 공항으로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값 상승 시대 온다 같은 터무니없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니 말이다. 구매를 부추기는 신문 기사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패가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 자신의 정치 성향과 개인 경제 정책은 독자적으로 분리해 판단하기를 바란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동네의 우물이 사라지고 아직 수도 시설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땅 및 수맥에 파이프를 박아 펌프를 달아 놓았다. 이 펌프에 물을 한두 바가지 넣고 힘차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지하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온다. 물펌프 구조를 보면 물을 끌어올리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부분이 고무막으로 막혀져 있다. 물을 끌어올릴 때 고무막이 구멍을 막아 끌어올린 물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원리다.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른다. 마중하러 간다는 의미다. 영어로는 콜링 워터로 물이 부르는 물이라는 의미다. 한번 마중물을 넣으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물을 퍼낼 수 있지만 마중물 없이는 물을 빼낼 수 없다.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마중물용 물통 하나씩 있었다. 자본을 모아 투자를 통해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중물에 해당되는 돈을 모아야 한다. 이 마중물이 종잣돈이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한다. 적정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돈으로는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이 돈은 10억, 100억, 1000억도 만들어내야 하는 씨돈이다. 이제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은 먼저 만든다. 경란쌤 혹시 가능하세요, 읽기가?
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란다. 이것이 시작이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면 되니 화장실 변기 맞은편도 좋고 식탁위도 좋다. 여기저기 붙이면 더 좋다. 욕망이 강렬하면 전화기 초기 화면에도 적어놓고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는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루어진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조롱을 미리 받아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이다. 이런 조롱이나 비난은 부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면 그때야 좀 줄어들 테니 무시하고 여기저기 붙여놓으라. 두 번째 제안이 끝났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제안이 다음 세 번째 제안에 비해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복리가 내 목을 조르고 번번이 회방을 놓는다. 그러니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내라.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로 써야 한다. 동전이 딸랑거리는 것도 불편하고 체크카드를 쓰려니 장부가 없을 수 있다. 걱정 마라. 조금만 고생하면 복리가 와서 도와줄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 한두 달을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듯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번째는 네. 네 번째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일이다. 통장 하나에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 더 만들어 하나는 정기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을 만들어라. 이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만 쪼개서 넣어 놓는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등 여유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는다. 이 돈은 월 초에 정해서 넣어 놓고 중간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다른 통장에서 옮겨오거나 빌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춰 각각 통장을 만든다. 만약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 편지 봉투에 일일이 담궈 놓으면 된다. 나눠 담으면 된다. 어쩌면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 예산 편성을 한다.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할지 구분해서 나눠 놓는다. 균형 있는 예산을 이루어야 통치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경제생활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비, 저축, 문화활동, 교육 등의 주요 항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면 기업도 국가도 몇 년 안에 망한다. 국가나 회사는 부서별로 예산 사용권이 따로 있어 서로 건드릴 수 없지만 개인은 사용 범위를 넘나들므로 이렇게라도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이다.
1억 원은 큰돈 같지만 1,000만 원은 누구든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 모으기다. 차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된다. 두 번째 1,000만 원은 첫 1,000만 원보다 만들기 쉬워진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강연에서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꼭 있다. 너무 돈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25분에서 30분 삶에서 정도 돈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다. 나는 돈의 그래도 끝날 중요성과 때까지 부자의 길을 마음이 이야기할 급해져요. 뿐인데 다시 와요. 저축과 투자 혹은 전략에 대해 건드리면 뭐 불편해하는 자꾸 사람들이 높아지는 있다. 건가요?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을 하는 청년이 위선적이라 생각한다.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훨씬 집중해서 읽게 돼요. 막 그게 책이 재밌어. 그럼 막 안 끝났으면 좋겠어. 안 끝났으면 좋겠어. 다음 이게 언제 정혜쌤. 그랬냐면 한참 내가 30대, 40대 때 읽나요? 그냥 40대 계속? 초반이었던 것 네. 같네요. 40대 읽어주세요. 초반에 네. 공부에 확 돈에 대해 빠져들었던 때가 이야기하는 있어요. 막 것조차 책 읽고 경멸하며 막 부자가 될 하는 천문을 게.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그러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밤에 이미 이제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돈 한 때문에 9시 병원에 시작했어. 가지 못하고, 그럼 돈 11시, 때문에 12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미루고, 남편이 돈 집에 때문에 일찍 아이를 못 돌아올까 봐 낳고, 너무 돈 걱정.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내가 얻으러 무릎 다니는 꿇는데 누가 것이야말로 나 돈의 나오라 노예 그럴까 봐 상태다. 걱정돼. 밥 그렇지 먹으러 않은가? 갔어. 한국의 노년 그러니까 빈곤층 비율이 목이 50%에 타 있으면 가깝다. 우리 막 노년층 자살률은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뭐 달라 세계 그럴까 봐 1위고 아니면 자살 이유의 나왔어 그러고 3분의 1은 분위기 경제적 깰까 봐 이유다. 젊어서 긴장되고 돈을 함부로 대했기 한 시간만 때문이다. 늦게 들어와 이거 빨리 소비를 끝나고 줄이고 끝나고 들어왔으면 저축하고 좋겠다 막 투자를 하란 말이 그래서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다. 젊어서 일찍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 이제 다들 가위를 들고 책상으로 가기 바란다. 계속 읽어요? 읽으세요. 좋은 부채, 나쁜 부채. 나는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 부채가 전혀 없다. 나 정도 규모의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 중에 부채가 제로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운영사업체에도 부채가 전혀 없으며 개인적인 재산에도 부채가 없다. 자택이나 투자 부동산은 모두 현금으로 사놓았고 금융자산의 레버리지 투자를 이용하고 있는 상품도 없으며 신용카드 잔고도 없다. 부채가 없다는 것은 나의 은근한 자랑이었다. 그러나 사실 경우는 극히 극단적인 경우이며 직업이 경영자인 사람으로서 자랑할 상황은 아니다. 자산관리 입장이는 투자 입장에서 보면 절름발이 신세다. 내가 이런 극단적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이다.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던 젊은 시절, 은행에서 부도수표 때문에 걸려온 전화의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원혈무가 생기고 은행 간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던 시절이 있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어려서 개구리를 잡겠다고 흙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거칠한 두꺼비 등껍질을 만지고 놀란 후에 아직도 나는 두꺼비만 보면 소름이 돋는다. 커서는 은행이 내게 그런 공포가 되어 지금도 은행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은행 업무가 있으면 은행 직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로 온다. 네, 감사합니다. 빚이 얼마나 빛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에 절대로 은행 빚을 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아직 지키고 있지만 어쩌면 이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온 것 같아. 나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말하는 신용 점수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 사실 좋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금융권에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갚은 기록도 없어 신용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역이 없으면 나쁜 것으로 규정된다. 나는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돈을 빌려본 적이 없으니 평가할 근거가 없을 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가장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 수 있다. 아마
그래서인지 신용점수가 최악인 동양 남자에게 미국 최대은행은 덜렁 2장의 서류를 보내주더니 최소 2천만 달러를 2%내 이자로 쓸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줬다. 벌써 이를 받아놓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 나는 나쁜 부채를 멀리하겠다는 결심 때문에 좋은 부채까지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경영자나 투자자로서 무능하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이다. 내 개인적 트라우마가 사업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때문에 극히 제한된 보수적 경영이 이어지고 잘못하면 경영자나 시장의 평균 이익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대형 회사가 회사에 유보금을 쌓아놓고도 회사채를 발행해 추가 수익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다. 신용이 돈이기에 신용이 있다면 그 신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나는 그냥 묶어놓은 것이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나쁜 부채를 사용할 생각은 절대 없다. 그러나 좋은 부채는 이제 사용해도 될 만큼 자랐다. 두꺼비를 다시 만져볼 때가 된 것이다. 회계학의 기준에서 보면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것이 자산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부채를 자산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5억 원짜리 집을 4억 원의 융자를 받아 산 사람이 자기 자산이 5억 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폐가 있게 들리기 때문이다. 자산, 자본, 순자산, 재산 같은 단어는 회계적으로는 구분되어 명확히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두 갚고 나면 얼마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빚은 그저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멀리 하려는 게 일반적이다. 사실 돈은 빌리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곧 내 자산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빚도 많아질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다. 단지 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에 맞게 돈을 사용하면 좋은 부채가 되는 것이고 이 조건을 어기면 나쁜 부채가 된다. 사실 부채는 좋은 부채나 나쁜 부채가 원래 정해져 오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이 부채를 친구로 만들지 악당으로 만들지를 결정한다. 부채를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에 사용하면 안 된다. 단순 지출, 여행, 채무 변제 같은 곳에 사용하면 나쁜 부채를 더 불러들이게 된다. 반드시 추가 이익이나 자본 확장이 일어날 곳에 사용해야 한다. 둘째, 나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후 이 부채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게 된다. 부채가 오히려 숨통을 막아 다 죽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부채 이자를 일정하게 지불할 여력이 있거나 부채 자체가 발생시킨 이익이 이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나오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 높아야 한다. 투자 이익이 부채 이익보다 적다면 당연히 이 부채는 나쁜 부채가 된다. 연이율 3%짜리 융자를 받아 연이율 6%짜리 빌딩을 샀다면 이자를 낸 후에는 3%의 수익이 남는다. 만약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30%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공장을 증설해 돈을 더 벌 수 있고 이때 5%의 이자로 융자를 받아 추가 생산 라인에서 25%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좋은 부채다. 즉, 싼 이자로 더 비싼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빚은 아주 좋은 빚이다. 다시 말해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는 나쁜 부채고 나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부채는 좋은 부채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채는 나쁜 부채고 내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부채는 좋은 부채다. 대기업들이 이런 부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커지지 못했을 것이다. 상장을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커진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비슷하다. 빚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은 부채의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논리다. 꼭 이 글을 부채는 괜찮은 거야 라는 메시지로 듣지 않기를 바란다. 부채는 여전히 무서운 것이 맞다. 칼을 다룰 줄 모르면 제사를 자를 수 있고 잘 사용하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칼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한다. 나도 이제 칼을 쓸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끝났죠? 더 있어요, 이것도? 아니요, 끝났어요. 200세 보증판 메시지 있기는 있는데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수고하셨어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